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이승환 행정관 티를 좀 입고 왔는데 1983년 중앙인가요? 중랑이라고 써요.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데 이거 만든 거예요, 직접? 저희 가족 티예요. 이게 저는 83년 중랑, 제 와이프는 84년 중랑, 제 딸은 2016 중랑. 딸이 얼마 전에 영어 뮤지컬 발표했는데 거기에 응원하려고 가족 티 맞췄어요. 선거운동이 아니고. 근데 가족 티인데 상당히 저는 기성 제품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1992년 생각나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이수관 티입니다. 이승환 티. 야발라바 이기야. 왜요? 이승환 덩크슛? 가수. 덩크슛 이승환 가수.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름이 동명이인이니까요.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선거제 결단, 요게 대권과 맞바꾼 위성 정당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자, 세 분은 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이제 났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장선 소장님부터 말씀 좀 들어볼까요? 준연동형 선거제 결단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장난으로 그 올바른 결단을 한 취지가 퇴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통합 야권 비례 정당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그냥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겠다라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를 본인이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 다수당이,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도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큰 정치 지도자가 되긴 어려운 분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비판을 또 긍정적이지만 비판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장 기자님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 안에서는 그 준위성 정당에 대해서 그 과거의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훈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모자 바꿔 쓰고 국민의힘으로 이적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마포에 출마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세평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하여튼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똑바로 할 사람을 잘 걸러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늘 연합정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늘 민주사회, 시민사회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정치에 등용시키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97년, 96년 그때인가요? 젊은 피 수혈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민주당 안에서는 이 당의 운명이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 연석해서 정치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의 주도권을 시민사회나 이런 쪽이 가져가고 거중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이 추진단장을 맡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박홍근 의원도 시민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진척될 걸로 보이고요. 이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더불어 시민당 시즌2가 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정당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뭘 지켜보냐고. 지켜봐요. 좀 너무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미움받는다니까 왜 자꾸 미워하세요. 자기네들이 준위성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뭘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성 정당에 준하는 정당을 만들게 돼서 죄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이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한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승환 행정관 어떻게? 아니 나 좀 더 할 얘기인데.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 내부가 연동형하고 병립형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어떤 분은 만약에 병립형으로 결정하면 나는 오늘부터 반 이재명 투쟁할 거다. 반 윤석열이 아니라.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단식 농성할 거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 현역 중에. 그리고 또 시민사회도 그러면 민주당 정거 농성한다. 뭐 총선 때 민주당 심판한다. 막 사실은 이런 거기 때문에 별별 압력이 다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당이 쪼개지면 이거 선거 해보기도 전에 그렇죠.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난다고 보고 대선과 맞바꾼 위성정당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당 사태를 막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승환 행정관 뭐 국민의힘은 또 이미 네. 좀 국민의 미래 뭐 좀 만들고 있었고 아마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조금 허를 찔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상은 했었고 아하.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선거는 이번 총선이 아니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대선을 위해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좀 그냥 정직하게나 그냥 뭐 연동형으로 가겠다 하면 되지. 뭐 여기에 말의 사족을 너무 많이 붙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이게 대선 공약했고 또 본인 평생의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일순간에 파괴해버린 것도 우스운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기던 지던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을 거라고 봅니다. 잡아먹는다고? 네. 왜냐하면 사마귀가 교미가 끝나면 남극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 잡아먹는 것처럼 예. 지면 졌다고 잡아먹고 이겨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이 사법 리스크 너무 큽니다 하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지금 내 사람들이 남길 수밖에 없는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 사람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 내가 공천해야 돼라고 가는 거고 거기에 추진단장 박홍근 의원 치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때 비서실장했고 당대표 때 원내대표 했던 원내대표였죠. 최측근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벌인 야바이판에 박홍근 의원 바람잡이 섰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키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보다도 굉장히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21대 국회에 한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캡이라도 씌웠어요. 근데 이거는 캡도 없어요. 우리 둘 밑으로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서 어떤 데든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 큰 집은 이제 지역구 선거 뛰고 작은 집은 여기에서 이제 비례하는데 그 밑에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들 모여서 밑에서 콩고물 주워 먹어라. 저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준 비례정당이다. 제가 조금만 네. 보태고 싶은데요. 장 기자님.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7년 개헌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이제 비례는 병립형으로 쭉 뽑다가 예.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그동안 뭐 정의당이 소송도 현재 위헌 심판 소송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정치권 안에 시민사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고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연동형으로 가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때도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캡을 씌워서 이제 30석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작년 7월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의힘하고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 등이 이게 사실상 공직선거법 189조 2항 위헌이다 소송을 냈지만 위헌 소송. 예.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이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네. 헌법상 선거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원일치예요. 재판관 전원일치. 그러니까 보수 진보 나눠져서 뭐 몇 대 몇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준연동형으로 가서 국회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라는 네. 것이고 지역주의 문제로 양당이 독점하는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양당이 공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고 어떤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큰 당 두 당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이 무조건 병립형으로 안 돌아가면 나는 위성정당 할 거야. 저는 국민의힘이 준법 정신이 없다. 이런 준법 정신이요? 예,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법을 무력화해버려요. 시행령 막 만들어서 무력화해버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내가 거부했으니까 난 이 법 안 지킬 거야. 그래도 됩니까? 짧게만 보수 정당이? 이승환 말씀드리면 행정관 얘기 듣고, 국민의힘의 준법 정신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거 지키고 싶었고 그대로 하고 싶었으면 민주당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입법권 쓰면 됩니다. 그냥 했으면 되는 거를 이거 우리 어차피 대표님께 그래요. 맡기겠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뭐 몇십 명 해가지고 선거제 다시 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우리 약속 지켜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발표하고 나니까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 단체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님의 고뇌찬 결심을 존중한다. 모두 다 한 목소리 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아니 이견은 있었지만 대표에게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고 이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그럼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헌재 판단의 는 뭐냐면 위성 정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양당이 위성 정당이라는 그렇죠. 네. 그게 것을 핵심이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행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왜 따라가요? 자, 뭐 그러니까 그 문제고 예. 저는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님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보가 많으시니까 녹색 정의당은 어떻게 할 그건 건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하죠. 그래요? 예. 네. 예. 지금 여기서 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얘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만큼이에요. 예. 자, 문제 녹색 정의당이 궁금해가지고. 제일 복잡해요. 너무 여기 참여할 힘들어.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에요 거기도. 예.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실명까지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정의당도 막 유구한 역사가 있는 20년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민노당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3지대에 정의당이 다 껴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에도 있고 그렇죠. 뭐 여기 뭐 무슨 원칙과 상식에도 있고 막 등등등등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녹색 정의당으로 쫙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안에도 연합파가 있고 독자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연합파들은 이거 해야 된다. 들어가서 비례 몇 석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독자파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여기에서 선거 때 되면 3%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두세 석 나와도 두세 석 어차피 두세 석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런 주장이 세게 격돌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한대요. 이제 논의를 한다는 네. 거죠? 오늘 네. 아니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보도상으로는 뭐 참석할 수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세게 붙고 있어요. 세게 붙고 그리고 있다. 이제 녹색당이 새로 들어와서 창당을 했잖아요. 녹색 정의당이니까요. 그러니까 녹색당의 입장이 또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부터 먼저 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이게 뭐 이 말이 맞나 한성교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적 옮길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의원 꿔주기 또 해야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정의당 6석보다는 네. 더 많은 7명은 의석을 최소한 보내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기호 3번 받으려고 할 예, 거고 예. 만약 민주당에서 또 야권 통합 비례 정당에다가 예. 7명 꿔주면은 여긴 8명 꿔주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꼬주기, 의원 꼬주기. 예.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그 비례위성정당의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김한길 위원장 얘기 나오던데 맞습니까? 검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은 정치를 아니까. 예.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하신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비례대표 순번에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오해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예전처럼 막 갈등 분열 뭐 독자적으로 자기 욕심 내 가지고 자기 사람 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통 잘 되고 호흡 잘 맞추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한성교난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난리가 났었는데 누가 가면 좀 나을까요?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의 입장이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예, 네. 우리는 어차피 같은 진영 안에서 이제 같은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다양한 이제 시민사회 계열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율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피를 보고 누군가는 진짜 자기 피를 내가면서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좀 그건 좀 네. 편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하기에는? 편하고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아하. 좀 권위 있는 분이 가던가 아니면은 정말 좀 파격적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안정감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한길 위원장님 얘기 늘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네. 항상 나오는데 저는 김한길 위원장님도 뭐 좋은 카드 또 그리고 그 이제 정치 후황양성하고 계시는 안대희 대법관님도 좋은 카드 아하. 또 얘기 나왔던 뭐 김병준 위원장님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케미와 컨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예 파격적으로 할 거다 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서 잠깐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고 이제 글로 간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한다며. 너무 파격적이지 네, 근데 이게 그 수도권 전체 그림에서 뭐 어떻게 될 수 용산에서 있을까? 또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지금 뭐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관훈 클럽이나 저녁 이제 네. 대통령 다만 뭐 나와야 두 가지 알겠지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진영과 우리 예. 당은 완벽하게 총선 승리밖에 안 보인다. 한 팀? 네. 원팀? 원팀.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거 비례정당도 누가 가고 또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고 그냥 우리가 임명되고 활동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기는 방법만 생각한다. 이렇게 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은 원래 일사불란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너십도 강하고 이게 딱 누가 결정을 하면 쫙 움직이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많이 깨진 게 황교안 체제였던 것 같고요. 거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항상 시끄럽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것도 민주정당은 지금 뭐 말이 많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집단지성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판 되면 자기들끼리 또 결론을 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선 가능한 야당 전술 옛날에 92년, 93년 아하. 예, 대선 때 막 그런 이제 민주진영에서 있었던 하나의 선거 전술이었는데 당선 가능한 야당을 찍자 뭐 이런 당야 전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정의당도 진보당도 지역에 쫙 후보를 내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지역구 몇 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되게 중요하고 다만 비례의석에서는 그 소수 정당들을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되는 게 앞으로? 너무 당연하다. 네, 네. 민주당이 후순위로 배치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면면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하다. 그래 저런 사람들이 정치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검증을 통해서 배치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자,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 좀 삐걱거렸어요. 이준석, 이낙연 뭐 신당 자체가. 그렇지만 준연동형 되면서 좀 다시 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오늘 통합공관위 추진회의 가지면 조금 더 좀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희가 막 전망하기로는 네. 신당의 최소 강령 그리고 뭐 가치 비전 철학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다르면 이 제3지대에 있는 각 세력들이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지만 네. 그건 두 번째 문제. 아.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는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똑같아요. 다 공천이네요. 네, 지역구보다는 비례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 대표에 누구를 추천을 하고 아하. 순번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부분이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장애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합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분란으로 인해서 따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하겠다라는 거는 통합의 의지가 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유튜브에서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되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조홍천 이원우 의원.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함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그거는 없다. 좀 깨웠던. 이번에 제3지대 또 뭐 조사가 보면 좀 많이 떨어진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통합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또 어떤 과제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승환 행정관도 좀. 제3지대는 뭐 통합이고 뭐고 보다 중요한 게 지금 네.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 부분. 저는 지금 제3지대 정당을 보면서 10년 전에 갑자기 엄청나게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브랜드 말해도 되는 게 망했는데 스베누라고
온 중고등학생이 다 신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갑자기 브랜드가 확 떠서 100 몇십 개 매장 막 만들어지고 해외 구단 예. 막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철수했어요. 왜 예. 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났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제3지대가 여태까지 이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된다. 지역 연고성을 찾아야 된다. 정책적인 어떤 특이점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얘기 나오다 없어지고 얘기 나오다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이낙연, 이준석이란 이름만 망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원욱, 조홍천 의원도 뭐 계시지만은 네. 이분들도 뭐 그 비례위성정당 그 또 다른 개방형 비례대표제 얘기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 화답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논외입니다. 논외라고 봐야 된다. 논외입니다. 그렇죠. 장 기자님도 상당한,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미래 그 예. 창당대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현장에 예. 축사하러 쫙 오잖아요. 예.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 새로운 선택 대표죠. 네. 이분이 이제 내가 1번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준석 대표 앉은 자리에서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나를 1번으로 달라 또 그랬다는 거예요. 네. 뭐 새로운 미래 측에 따르면 뭐 일정 때문에 빨리 발언 발언 말하는 기회를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그런데 뭐 이미 정해진 것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올라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정말 살벌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근데 기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관심이 없으니까 기사도 안 나와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이걸 쭉 돌려보니까 진짜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지금 중요한 거는 다들 주도권 싸움하고 뺄셈 정치하느라고 대중의 관심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우리 이렇게 되면 다 루저된다. 네. 이준석 고집, 이낙연 욕심, 금태섭 말 안 들어서 우리 이렇게 다 깨졌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예, 손바닥만한 정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뭐 하냐. 비례 몇 자리 더. 그러니까 비례 때문에 막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몇 자리 더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신당 접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체 혹은 뭐 하락 이런 하락세죠. 분위기로 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면전에서 이제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합치자 무조건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합치면 안 된다.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이원욱 조홍천의 그 원칙과 상식팀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네. 미래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뭘 제안했냐면 제3지대 통합공관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 쪽에서 안 받는다 하면 개문발차 형태로 우리 먼저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의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요? 예, 꼭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오늘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세트 플레이가 합쳐진다. 그러니까 그 통합공관이라는 형태로 일단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오하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뭉쳐가지고 새로운 이분들 일단 그 뭡니까 공천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해보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이게 좀 그 맥락이 맞는지 모르고 상생협약 얘기하다가 스타벅스 서민들 오는 것이 아니다. 요것도 좀 또 목련피는 또 김포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동시장 그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잖아요. 그 안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동시장을 지나서 스타벅스로 가면 그 공간이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정말 재래시장이고 한약재 팔고 이런데 이제 할머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셔서 장 보시는데 그 스타벅스 원래 극장이 있던 자리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시장 보러 온 상인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스타벅스만을 오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그런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한 말인데 여기는 어떤 상인들이나 우리 그 소비자분들이 오신 데는 아니다. 이거를 좀 서민들이 오시는 데 아니다.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좀 이승환 위원장 안쓰러워요. 저는 거기 가보셨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거기 뭐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 오는 젊은이들과
재래시장에 장 보러 오는 어머님들과 이거를 갈라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장 보러 왔다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셔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해요. 근데 이걸 굳이 서민들은 안 가는 데다라는 아니 거기 말도 안 되는 가보시면은 갈라치기 아니 가보시면은 가보든 안 공원의 퀴즈존 가보든 같아요. 완전히 아니, 그 정도 다른 차이 난다.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그런 거예요. 부분입니다. 아니 한동훈 예. 위원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벅. 네? 뭐죠? 스타벅스가 아니라 서벅. 서민들이 가면 서벅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 가운데 서민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 이런 것 뭐 좀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분이 평생 강남 8학군에서만 살았고 그 검사만 하고 요직에만 있고 지금도 뭐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쾌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자질이 아직 매우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그런 비판하면 안 되는 게 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제 샴푸 안 쓰고 에르메스 로션 안 씁니다. 직원 시켜서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자, 뭐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심사할 때도 이게 당기여도 평가 이걸 15점을 한다는 게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전에 있었어요.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면 거의 당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대표가 공천을 결정한다. 뭐 그렇게 본인이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어나운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지금까지의 당대표가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 15점이라는 점수는 0점 줄 수도 있고 15점 줄 수 아, 있잖아요. 그럼 엄청 크네요. 100점에 15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공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공천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좀 스타벅스 논란과 발언이요? 관련해서는 말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을 함으로써 괜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예. 그러면은 기자분들은 그걸 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당 최고 지도자 비대위원장 이런 분의 말실수가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즉석 발언은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껏 우리 선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그 발언 하나에 네. 뭐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 제가 네. 우려스럽게 보는 장 거는 수장님. 정치적인 내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발언과 여러 가지 정책 공약 그리고 공천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 고관여층과 정치 전문가들에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거 한동훈 위원장 얼굴로 총선 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낫다. 논란될 발언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장 기자님 말씀. 네. 아니, 제가 어제 후배들한테 야 그 생닭 좀 취재해봐. 생닭? 네, 생닭. 그 뭐예요? 생닭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생닭을 사가지고 생닭을 막 들었어요. 그것도 검정 비닐봉투에서 이걸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생닭을 도대체 그 생닭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생닭이 이게 그 행로를 너희들이 좀 취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겠습니까? 예. 재래시장에 가서 냉이 사고 콩나물 사고 시금치 사겠어요? 아닐 겁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서민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입은 한동훈 그 위원장의 셔츠 그 후드티 이것도 디키 이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중저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정치적인 언어를 심어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거부감이 오히려 더 크다. 특히 김포 서울 뭐 목련이 피면 뭐 김포가 네. 서울된다 이런 나름대로 야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썼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김포 현장 취재를 그때 했었을 때 김포 시민 그 누구도 목련 피면 그
김포가 서울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포가 서울되는 것보다 김포 골드라인 매일 아침마다 우리 딸 실신하지 않고 출근하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명씩 실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OECD 11대국 경제대국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실신하는 게 그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 대안은 내놓지 않고 목련이 피면 김포가 아주 전형적인 그냥 포퓰리즘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치가 아직 덜 여물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토크킹 4부입니다. 이승환, 장윤선,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좀 빨리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진 희생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병수 의원한테 또 김태호 의원한테 좀 낙동강 벨트 좀 험지로다. 또 조혜진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다 따를 것 같아요. 아, 따를 거다. 서병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예.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당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생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좀 자신 있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을 보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잖아요. 네. 이거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선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점도 감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이미. 예. 그렇다면은 그것의 대상자가 거부하기도 힘든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다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제 연락이 안 됐어요. 아, 연락이 속상했나? 문자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아이고. 근데 어쨌든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어느 동네 누구는 어려울 거다. 뭐 특히 영남의 다선들은 아마도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동해야 될 거다. 저는 그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은 굉장히 그 정해지면 따르는 그런 그 DNA가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되면 따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닌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저는 나가서 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또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싸워서 뭐하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당 다선 의원들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건 꼭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자리를 좀 달라.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나 갈 수 있는 자리 좀 알아봐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김기현 전 대표도 거론될 수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님 울산에서 열심히 출마 선언하시고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현역 뛰는 입장에서 중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딴 데 간다 그러면 좀 나은 겁니까? 뭔가 희생과 헌신이 멋져 보이고 이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네. 자발성이 가미돼야 됩니다. 자발성이 더 좋죠.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얘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따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앞으로 뭐 2차, 3차 나올 건데 그러한 틈을 좀 먼저 전화가 갔다 어디를 이렇게 했다 하기 전에 이분들이 좀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물밑 작업을 좀 해서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고 곧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좀 더 멋져 보이게끔 연출을 좀 해줘라. 차라리. 네. 근데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셨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희생, 헌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임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급의 인사들이 그냥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예. 숨죽이고 그건 자칫 잘못하면 좀 비겁해 보일 수가 있다. 그 물꼬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터야 터줘야 김기현 뭐 주호영 이런 분들도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뭡니까? 좀 김민석 의원하고 지금 인터뷰하면서 그 자리에도 누가 오느냐. 그 이제 물려준 자리에 그게 가장 눈에 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검사분들 이런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래요. 공천 재배치가 있어요. 네. 공천 신청한 지역 외에 아니 당신은 여기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하. 공관위 차원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당에서 바꾼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난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으니까 이 지역 아니면 나 출마 안 할 거야. 이거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 조율 과정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그건 공관위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색깔의 공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밝혀지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설 이후 지나서는 설 이후에 보일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게 민주당 재밌는 얘기 포인트. 뭐 같이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로 서울 저 중구 성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저 이해운 의원 3선이죠. 하태경 의원 세 분이 3선이죠. 도전합니다. 이영 장관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그 셋을 다 공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셋을 경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그래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 거네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돌려받기 공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빼서 저 지역 보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백 위원장이 윤 정부 탄생에 좀 책임 있는 사람들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중진의 희생을 뭐 한 뉘앙스 같기도 하고 누구를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어제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예. 통화한 내용을 보면 딱히 뭐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을 저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정성호 의원도 그냥 뭐 특별하게 누구를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지목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나경원 의원은 또 사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기여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게 맞는 것 국민의힘 두 같은데요. 분. 예, 팩트. 네. 아, 팩트입니까? 네. 그러니까 99% 이상. 그렇게 믿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이 추미애 추미애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영민, 이명백, 임종석. 노영민 임종석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렇게 추미애 보시는 거죠. 장관이다. 예.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여하튼 그 통합하세요.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저 출마도 오랫동안 쉬었고 그리고 또 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초반에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네. 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뭐 종로도 갈까 어디도 갈까 하다가 결정이 없으니까 막판에 이제 성동으로 가겠노라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두 달 앞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제 이런 이제 본인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 똘똘한 한채 논란이 진말하는 아직도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 청주에서 출마할 것 같으면 청주 고향집을 놔두고 네. 강남을 팔았어야지. 청주집을 팔아버렸어요. 똘똘한 한 채 놔두고 청주 집 팔아놓고 이제 출마할 때 되니까 다시 와가지고 여기 집을 왜 팔았어? 이제 이런 비판이 청주 지역사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집 놔둔 거 물론 나중에 팔긴 했습니다. 뭐 떠밀려서 팔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여튼 지역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두 분을 동급으로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당론이라고 할 수 뭐라 그랬지? 네, 여론, 분위기. 당의 여론, 분위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공천하는 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종석 실장 그냥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냥 확실한 시그널이 아하.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을 직접 영입했다라고 예. 하는 걸 보면서 예. 이거는 친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 이현주 의원이 왜 민주당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고 왜 삼지대에서 창당까지 했고 범보수 시민단체 연합까지 합쳤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에 대한 그 공격적 성향을 극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해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한 거는 친문에 대한 스탠스. 나 지금 공격수 데려왔어. 니들 거기까지만 해. 더 넘어오지 마. 이 시그널을 확실히 준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현주 대표 딱 영입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임종석 실장 공천 못 받겠다. 아하. 그 생각 들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지금 영입이 된 건 아니죠? 네, 네. 지금 계속 고민 중이라는데 저 민주당 공천 어제 발표된 네네네. 1차 공천 명단 네. 보고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서용주 전 부대변인 네. 현 부대변인이죠. 그분을 컷오프 시킨 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던 사람인데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거,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을 좀이라도 배려해 주지 않는 거,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재명 당대표 옹호하고 민주당 보호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 활동보다 방송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역에서 인지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컷오프. 이거는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포인트. 저는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여기 짧게 하나만 더 잠깐 장소영 얘기 맞아 듣고 하겠습니다. 서영주 상금 부대변인이 부대변인. 네. 누구겠냐. 그래서 이재명 걔가 아니라 서른 의원하고 가까우니까 이거 좀 반명 아니야? 비명 아니야? 뭐 그런 이러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있었다면은 민주당 공천도 상당히 시끄러울 나중에 수밖에 문제될 없죠. 수도 있다.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 건도 있지만 그 네. 전주에 그 성남 분당갑에서 뛰고 있던 여선웅 전 행정관이 출마 선언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가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근 이제 김지호 정책 부실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분위기가 보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같은 곳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지 선언 해주고 물러났어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정말로 친문과 친명이 어떤 합리적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도출되는 걸 청년 정치인들이 보여준다면은 이게 민주당의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냥 접은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잣대가 친명 대 비명이라기보다 당에 오랫동안 여선웅 행정관도 그렇고 서영주 부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당에서 이름 없이 정말 젊은 시절부터 와가지고 쭉 성장한 그러니까 이 실무자 네.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출마한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허탈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열심히 이 당을 위해서 복무했는데 결국 영입되는 인재들이 스타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들은 늘 맨날 이런 일만 허드렛 일만 하다가 사라져야 되냐 이런 것에 어떤 허탈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의 기회라도 좀 주고 정책을 가지고 정책에서는 절대 이 보좌진 출신들이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의원은 잘 몰라 그 보좌관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정당도 그 당에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보좌진이나 뭐 이런 당직자 출신들에 대해서 좀 우대는 못할 망정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너무 서럽다.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서럽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대리 이하 직급들의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신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얼마 없는데 이재명 대표 추가 영장 재청구하게 된다면 법인카드 얘기가 있고 또 설 연휴 후에 김혜경 그 기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성환 행정관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네. 의도나 뭐 총선 일정이나 이런 부분보다 그냥 검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나 본인들 입장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본인들 그냥 이거 뭐 무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그럼 증명하시면 되는 거지. 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방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담백하게 그냥 그 일정대로 가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23개월 법카 썼냐 안 썼냐 이거 확인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23개월이나 걸려야 됩니까? 선거 2달 앞두고 이거를 또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위중한 건가요? 저는 이게 검찰의 시간표가 아니라 정치의 시간표에 검찰이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는 진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냐 윤석열 정부 실정이 중요하냐 판단하면 윤석열 정부 실정이 더 심각하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뭐 미안한 마음으로 경동시장에 왔다 그러는데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책임져야 돼요. 정부 여당이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사과 하나에 얼마인 줄 비싸서? 아세요? 예. 비쌉니다. 예. 이런 정도의 그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여당이 책임져야죠. 장소영 얘기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좀 정치적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 문제지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정치인 배우자가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냥 침묵을 하거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제발 좀 풀으셔라. 그런 말씀 드려요. 풀어야 된다. 사과하세요. 잘못했잖아요. 법카로 왜 소고기를 사 먹어요. 자,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그건 잘못됐죠. 정확한 정리해 주세요. 사실관계는 저도 잘 그 부분은 취재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우리 이수환 행정관 네. 1983T가 눈에 많이 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맞춰주세요. 네, 저도 하나 해주세요.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구로 하나 맞춰주세요. 저는 대구 경북구 이성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이승환, 장성울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